인천항의 전쟁 피해와 전후 복구 사업의 전개 주제로 동국대학교 박광명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고 연세대학교의 곽경상 선생님께서 토론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발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연구회에서 전 시기가 다 모여가지고 발표하면 항상 현대사 분과가 마지막에 하기 때문에 원래 시간에 쫓겨서 준비한 거를 다 대충 이렇게 가지고 하면 되는데 오늘 보니까 시간들을 다 너무 잘 맞춰주셔가지고 그래도 시간에 맞춰가지고 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제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현대사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경기 물류, 인천 물류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게 물론 철도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인천항, 항만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통 현대사 연구하면은 다들 아마 이렇게들 많이 좀 생각하십니다. 내가 살아왔거나 아니면은 내가 그 시기를 살아왔던 사람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기 때문에 다 안다.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할 거 있겠어? 이러면서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걸 공부를 하면서 이번에 좀 발표를 준비하면 좀 느낀 게 이러다가 잊혀지는구나. 이러다가 까먹고 이러다가 몇십 년 지나서 다시 정리해야 된다 얘기하면서 정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 보시면 보통 인천항에 대한 수식어는 기존의 근현대사 연구를 보면 오늘 주제는 좀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아니었는데 보통 근대 인천항 연구하면은 보통 이제 개항기나 이쪽 중심이 되거나 아니면은 화교상, 화상 뭐 아니면은 이제 일제강점기의 식민지 수탈 그렇죠 아니면은 동원이라든지 강제동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 많이 하고 그 다음에 현대사 쪽으로 넘어오면 전쟁과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보통 인천 상륙작전이라든지 그 시기의 피해라든지 뭐 어떤 전황 혹은 아니면 그 이후에 포로 수용소라든지 아니면은 포로 수용소의 포로들 어떻게 떠나가게 됐는지 혹은 거기서 조금 더 발전하면은 인천 좀 내륙 지역까지 들어와가지고 부평에 에스컴시티라 그러죠. 그 미군 부대 군수기지 그쪽에 대한 연구들을 좀 많이 이렇게 했는데요.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인천항에 대한 연구는 60년대 이후부터 좀 이렇게 주제로 삼아가지고 연구를 진행하더라고요. 분명히 일제강점기 때도 엄청나게 많이 연구가 돼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40년대부터 50년대에는 붕 떠 있습니다. 아주 왜 그럴까 생각을 좀 해보다 보니까 이거는 현대사 연구의 기본적인 틀과 좀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대사를 바라볼 때 보통 해방, 그 다음에 미군 정기와 정부 수립, 그 다음에 한국전쟁, 바로 그 다음 건너뛰어서 산업화와 민주화로 이렇게 현대사를 해석하는 이런 부분에 좀 맞춰져 가지고 그렇게 연구가 됐다고 시작하는데 그런 현대사의 연구 경향은 이 인천항의 연구 경향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볼 주제들은 솔직히 인천항에 대한 40년대 50년대 인천항에 대한 뭐 새로운 것들을 많이 이렇게 제시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의미부여나 이런 건 아니고 기존에 제대로 분명히 있는 자료들인데 특히 이 시기를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는 자료들이에요. 뭐 통계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 문서 중에 쪽문서로 남아있는 인천항과 관련된 쪽문서로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통계 자료들을 좀 정리하고 추후 연구들에서 활용할 수 있게 좀 해놓는다 거기에 대한 좀 목적을 두고요. 그다음 몇 가지 그걸 정리하면서 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들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여튼 근데 그러한 것들을 좀 제시하는 걸로 글을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에 연구들을 보면은 뭐 정갑수 선생님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좀 이제 현대사 관련으로 인천 관련 연구들을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인천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고요. 인천일보에 최근에 그 기획연재 기사가 하나가 이렇게 재밌는 것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 현대사 한 바퀴 부둣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35편까지인가 제가 며칠 전까지 그렇게 봤는데 근현대 관련해 인천항의 얘기들을 쭉 쓰셨는데 거기에 관련된 현지 회고 아니면 신문 기사의 내용들이 좀 잘 정리가 돼 있고 거기에 살았던 분들의 얘기들이 이렇게 잘 인터뷰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좀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학술적인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 연구를 통해서 좀 보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선경제연보라든지 경제연감 그 해당 시기에 나왔던 통계 자료랑요. 그 다음에 그 미국 문서 중에 이미 그 국사편찬위원회 다 수집은 해놨지만 그 RG338이랑 RG469 그러니까 이 군 문서랑 하나는 이제 해외 원조기구 이쪽 문서고요. 연구의 구성은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천항이라는 곳으로 왜 미군이 들어왔을까? 해방 때. 요거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은근 다 그냥 들어왔지 않아?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은 일본 쪽에 있잖아요. 오키나와 쪽이랑 이쪽에 부산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훨씬 물자도 빨리 나를 수 있고. 근데 왜 인천으로 왔을까? 요거에 대한 의문을 잘 던지지를 않아서. 근데 의외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미 미군 쪽에서 미군들이 정리한 자료에 다 정리가 돼 있는데 그 부분들, 그래서 40년대 후반, 50년대 초반 한국전쟁 전까지도 인천은 확실히 서울로 가는, 수도로 가는 국도의 관문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 한국전쟁 당시에 다들 요거는 제가 글을 쓰면서 일부러 좀 동료 연구자들 매도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좀 몇몇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한국전쟁 때 언제 인천항이 완파됐을 것 같아? 완전 파괴됐을 것 같아? 좀 물어봤더니 다들 인천 상륙작전 때 아니야? 그냥 다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다들 추측인데, 근데 제가 이번에 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인천 상륙작전 때가 아니더라고요. 한참 뒤에 얘기인데 그건 본문 조금 이따 내용 얘기하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통 인천항의 복구라든지, 그러니까 전후 복구에 대해서, 인천항의 전후 복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다들 복구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인천항 항만 시설이 어떻게 꾸려지고 다시 복구되고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인천항 주변부, 그러니까 주변의 회사라든지, 물론 좀 미진하게 분석을 했지만 회사라든지 아니면 철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같이 깔려야 되는지, 또 복구가 되고 개발이 되는지, 그러니까 50년대 후반에도 분명히 인천항 복구와 개발에 대한 논의는 있었다. 60년대부터 시작된 것들이 아니라 그러한 논의들이 바탕이 돼서 60년대로 이어지는 거다에 대한 부분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좀 내용을 썼습니다. 보시면 인천항 점령에 대해서는 원래 이거 다 아시는, 전공자분들은 다 아시는 부분인데 블랙리스트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일본 본토와 한반도 정령 작전명인데요. 요 안에 세부 작전입니다. 베이커 포티가 이제 한반도 점령 작전인데 1단계는 서울 인천 지구고요. 2단계가 부산 지구를 점령하는 거, 3단계가 군산 지구를 점령하는 겁니다. 일단 1945년 9월 7일 날 점령을 시작하는 걸로 했는데 하루 늦어졌죠. 9월 7일에는 예비대만 먼저 왔는데, 근데 왜 1단계로 서울 인천 지구를 선정했을까?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수도 서울을 38선 아래, 38선의 선을 그은 이유는 수도 서울을 미군 점령하에 두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수도 서울을 점령하는 걸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미군들은. 그런데 첩보가 들어왔어요. 아까 양지대 선생님 이렇게 발표하실 때 거기에 사진 한 장이 씩 지나갔는데 거기에 진센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때, 그렇죠, 인천을 진센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원산을 갠산이라고 불렀는데, 소련군이 갠산을 점령했다 이 얘기를 미군 측에서는 진센과 혼동해서 수도 지역을 지금 점령했단 말이야, 소련군이. 그래서 빨리 급하게 더 빨리 들어가야 된다, 인천 지역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인천 지역으로 먼저 들어오는 작전 계획을 수립했다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진 보시면은 양재 선생님께도 나중에 사진 드리겠습니다. 제일 미국 문서에 들어가 있는 건데 제 쪽에 있는 거죠. 보실 때, 여러분들이 보실 때 좌측에 있는 사진이죠. 여기가 제1선거고요. 그러니까 주로 여기가 사용되는, 인천항에서 주로 사용되는, 그러니까 부선 작업을 안 해도 되는, 바로 물자를 바로바로 실어 내릴 수 있는 제1선거고요. 두 번째 옆에는요, 제2선거,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기에 중단이 된, 그리고 이 제2선거가 66년도부터 다시 개발이 되면서 인천항이 확장되는 거거든요.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요 위쪽에 여기 보면은 지금 제가 사진을 작게 해놨는데 여기에 잠수정이 있습니다. 일본군에서 만들다가 그냥 놓고 간 잠수정이 4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2선거 이쪽에는. 이거는 이제 9월 8일 날 NGO함 거기 소속 비행기가 이제 찍은 거고요. 아침에. 하여튼 최초에 들어와서 이제 물자를 하역해야 되는데 미군들과 제일 처음 만난 사람들이 누굴까 그랬더니 인천 하역 노동자들이었다. 보니까 9월 15일, 16일, 19일 이렇게 해가지고 1000명, 1900명, 2472명,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미군들과 조우해가지고 하역 작업을 진행하거든요. 하여튼 이런 거 보면 좀 재밌고, 대신 하나, 이 해방 공간에 남한의 항구는 엄청 많습니다. 남해안, 동해안, 서해안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미군 전기는 아무래도 경제적으로는 통제경제식이고, 이 통제경제에서도 항구도 통제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지정된 개항장이 있었는데 그 중엔 인천, 군산, 묵호, 목포, 부산 이렇게 다섯 개 항구가 지정돼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주항이 포함돼가지고 6개 항구가 운영이 됐고요. 계속 양재 선생님 그래서 나오는데, 인천은 항상, 인천항은 부산항에 밀려서 두 번째
항구로. 근데 이게 되게 전쟁 때문에 세 번째까지 밀리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또. 하여튼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 해방 미군 정기부터 정부 수립 전후 남한의 주요 항만 시설을 좀 정리를 해본 건데요. 글로만 그 통계 영감에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쭉 정리했는데, 일단 부산항에 비하면요, 부산항은 단위가 다릅니다. 870맥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헥타르로 그냥 표기를 하더라고요. 항내 면적을. 인천항은 요 정도고요. 여수항보다는 확실히 작습니다. 여수항이 나중에 좀 본격적으로 일제강점 말기에 좀 개발이 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치선 능력은 여수항과 그렇게 뒤지지 않습니다. 24,500톤. 여기서 근데 인천항이 왜 두 번째 항구냐 이러면은, 일단 여기에 작업기가 있습니다. 기중기. 하역 작업이라든지 대단히 물자나 이런 걸 내리기에 훨씬 편한 항구가 인천항이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발평을 또 한번 보시면, 그다음 인천항 무역액 대조표인데요. 제가 폰트를 이상한 걸 쓰면서 표가 잘려가지고 합계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지워졌는데, 요 가장 그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항 익년 대비, 그러니까 1884년에 개항 바로 다음 연도죠. 여기서부터 이제 통계를 집계해서 1로 논다고 보면은 일제강점기 때 쭉 많은 성장을 하는데,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거는 1947년입니다. 그리고 정부 수립기 전후에 1948년에 그렇죠. 그 84년에 비하면은 17,570점, 8배. 그럼 인천항의 이 물자 무역액이 엄청나게 성장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그 해방 이후에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한 번에 200배 막 300배 이렇게 물가가 뛰어버리거든요.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이건 액으로 지금 대조를 한 거기 때문에요. 제가 이 무역액 말고 무역 수량으로 좀 비교를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었는데, 그거는 통계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못했는데,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해방 이후 그 다음에 정부 수립기에도 인천항, 그러니까 국도의 관문으로서의 인천항의 역할은 꾸준했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한국전쟁기로 넘어가서요. 한국전쟁기로 넘어가서 이제 이거는 항만 시설 피해, 한국전쟁기 1년 지나고 나서 항만 시설 피해 현황을 나타낸 건데, 제가 굵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관문급이라든지 관문이라든지 관문의 개폐 장치, 여기는 70% 100% 피해를 입었고요. 실질적으로 24시간 내내 차랜다. 배가 선적을 할 수 없는, 하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고요. 그 다음에 상옥, 물자를 놓는 곳이나, 그다음 기중기도 100% 파괴되었습니다. 공사용 선박이라든지 공영소, 공업용 건물, 이쪽도 거의 70%. 그러니까 거의 그 저반 시설이나, 그러니까 아니면 물에 잠겨 있던 시설물들을 제외하고는 요거 외에도 뭐 전기 시설이나 급수 시설이나 이쪽도 많이 손상을 입었는데, 인천항은 한국전쟁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거의 전파되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피해 시설들을 보면은, 제가 여기에는 안 해놓고 발표문에 아마 넣어놨을 텐데, 전체 항구, 그러니까 남한 전체 항구의 피해 시설액을 다 합쳤을 때 인천항의 피해액이 제일 큽니다. 다른 항구들에 비하면 확실히 인천항은 거의 전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언제쯤 전파가 됐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제 이번에 좀 이 복구 관련해가지고 문서들을 찾다 보니까 338 쪽에서 하나가 나오는데, 469랑 그쪽에서 나오는데, 인천 상륙작전 때가 아니고요. 145 태 때. 그리고 이것도 우리가 흔히 아는 145세 때 공격을 받아가지고 부서진 게 아니라, 거기에 있던 제550공병 항만 건설 중대가 후퇴하면서 명령을 하달받고 항구 자체를 다 전파해라 명령을 받고 파괴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 당시에 이제 1월 5일날 51년 1월 5일날 그때 남긴 사진이에요. 본인들이 이제 군사 작전을 하고 남긴 사진인데, 그렇죠, 밤에 찍어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인천항구가 붙어있고 있는데, 사진 뒷면에 적혀 있더라고요. 적에게 가치 있는 것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스 탱크라든지, 그다음 특히 관문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조수관만의 차가 큰데 관문이 없으면 거의 항구로서의 역할을 상실하는데, 요걸 다 부셔놓고 파괴하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걸 도덕적으로 좀 뭐라고 비판하기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군사작전상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그 군사작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의 인적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은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적 피해는 없었고요. 근데 좀 하나 애처로운 부분은 역시 군인의 숙명이긴 한데, 이 1월 달에 부순 이 전파작전을 수행한 제50공병 항만건설중대가
2달 만에 다시 복귀하면서 본인들의 손으로 이거를 다시 복구해야 되는 예, 저 산을 절로 옮겨라 약간 그렇죠. 군인들의 숙명이긴 한데 그래서 2달 만에 복구해가지고 이쪽에서 복구를 진행하게 되고요. 이때 복구는요 임시 복구입니다. 관문 순서가 관문이 4가지가 있는데 3, 4, 1, 2 순서로 하고요. 3, 4 먼저 하는 이유는 일단 빨리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안쪽으로 그 다음 안쪽에 있는 게 1인데 요거는 천천히 좀 진행이 되고요. 5월 15일 날 항구로서의 기능은 일단 회복되고 7월 15일 날 이제 항만 통제소 이거를 본격적으로 하면서 요때는 어느 정도 이제 인천항이 물건을 선철이나 고철이나 이걸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좀 복구가 됩니다. 예, 시간을 빨리 해야 돼서 수출 수입 실적은 좀 넘어가고요. 그럼 인천항에 대한 본격적인 복구 논의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요. 전쟁이 끝나고 나서인데요. 근데 이때도 한국 정부가 원하는 거랑 미국의 원조기구가 생각한 거랑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한국 정부는 일제강점기 때 건설이 중단됐던 제2선거를 다시 지어가지고 좀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제1선거는 지금도 군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튼 그래서 군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그거를 좀 다시 하기 위해서 제2선거를 개발했으면 하는데 원조 기구에서는 이거를 전반적으로 협조는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1선거를 복구하고 그다음 제2선거에 대한 개발 계획은 천천히 조사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복구 사업이 있었는데 일단 54년도에는 FA를 통해서 대외활동본부를 통해서 기중기 한 대를 더 추가로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마 56년도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항만 복구 프로그램이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남한 전체 항만에 대한 복구 프로그램을 시행하고요. 이 항만 복구 프로그램의 인천항에 대한 부분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러면은 언제 제대로 된 인천항에 대한 복구 작업이 시행되느냐? 이거는 이제 ICA 원조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는 인천항 복구 프로그램이라 그럽니다. 근데 인천항 복구 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 여기에는 대충 161만 달러 지금으로 보면은 뭐 얼마 안 되는 돈이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큰 기업들에 들어갔던 돈이 10만 달러 정도거든요. 네, 정말 큰 기업에는 100만 달러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전력회사나 이런 큰 기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갔고요. 세부 내용들은 관문 설비라든지 뭐 착륙장, 통제소 이런 것들이고요. 제1선거 중심으로 작업이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2선거에 대해서 1959년부터 조금씩 진행이 되는데요. 6월 계약이 들어가고 이때 이거를 좀 담당을 했던 게 좀 요 복구나 이런 걸 담당했던 회사가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 여기 좀 했고요. 하나 요 전에 아까 저 월미도랑 그쪽 축조랑 저기 매립이랑 요거 얘기했잖아요. 그게 50년대 인천조선공업소 거기서 받아가지고 그 작업을 진행하더라고요. 월미도 쪽 매립을 하는 사업을 뭐 그런 게 있고요. 뭐 하여튼 준공 목표는 60년 11월 30일 날 요때로 준공 목표를 잡고 진행을 합니다. 뭐 하여튼 사업의 의의는 일단 인천항의 기능이 어느 정도 원상 회복을 했다는 거 여기에 있고요. 하나 이 58년도 인천항의 그 수입액이나 이런 것들은 항상 적으니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부산항에 비하면은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인천항은요 국도의 관문으로서 확실히 수입되는 물자들을 보면은 양곡이 많고요. 그 다음 시멘트나 목재 부산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서울의 복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 유연탄이 많은데요. 이 유연탄은 그렇죠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다는 거 인천항의 역할은 있다는 거. 그다음 또 한편으로 보면 이제 주변부에 대한 발전에 대한 모습인데 이 사진 보시면은 이게 그 원전 물자 비료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나를 차라든지 이런 게 수송할 차나 이런 게 없으니까 소가지고 나릅니다. 미군도 이게 신기해가지고 미군들도 이거 사진을 찍어놨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여기에 이어지냐면은 이제 주인선이라 그래서 인천항부터 주안까지 이어지는 그 철도 3.8km인가 그럴 겁니다. 지금도 드문드문 조금씩 남아가지고 공원으로 조성돼 있고 그런데요. 요거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주변부의 사업들, 회사들, 인천항 주변부의 업체들도 이렇게 많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업은 60년대 가면 좀 정리가 되는데 자동차 산업들, 인천의 자동차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발전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상업무역회사가 56년이랑 58년을 보시면은 두 군데에서 59군데로 확 늘어나고요. 화물 운수업도 9에서 11군데, 창고업도 조금 늘어나고요.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인천항 주변부도 인천항이 복구되기 시작하면서 좀 발전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순말은 제가 시간을 좀 지키느라고 본문 내용을 좀 요약한 내용분들인데요. 발표문에서 한번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곽 선생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학연구원에 있는 곽경상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 경남에 있는 울산의 그 공업화와 그리고 도시계획으로 박사 논문을 썼던 것들이고, 최근에는 이제 지역에 있는 도시들의 개발계획과 도시계획을 보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인천의 문제는 직접적으로 제가 크게 공부를 했던 부분은 아니고, 다만 50년대하고 60년대 자료를 봤었을 때 특히 이제 자본가들이 인천항 그리고 인천 지역을 시야에 두고 여러 가지 개발 또는 투자 계획들을 마련하는 것을 일부 봤던 부분이 있어서 좀 지역적으로 좀 그 사실관계나 내용들을 봤던 것들이어서 많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지적하거나 또는 도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몇 가지를 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토론문을 그냥 읽어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발표문은 한국전쟁 이후에 인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진행된 항만의 복구와 개발을 통해 1950년대 인천 지역사회 변화와 발전을 살피고 있습니다. 발표문에는 이 인천항이 전쟁의 피해를 입고 유엔군과 한국정부에 의해서 어떻게 복구 논의가 그리고 개발 방향이 잡혀갔는지를 살피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당시 이 사업의 추진 계획과 개발은 전후 부흥 계획과 긴밀히 연계되었다는 점에서 발표문은 1950년대 경제사에 대한 인식 지평을 넓혀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표자가 이 논문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자 하는 1950년대 역사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발표문에 제시된 연구의 목표와 그리고 방향은 인천항 개발사에서 1950년대가 공백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인천항의 복구와 개발은 유엔군과 원조당국, 한국정부가 관여한 중요 사업으로 유엔군의 통제, 원조, 그리고 경제 부흥 등 1950년대를 관통하는 정치 경제적 이슈가 중첩되며 개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발표자는 인천항의 개발을 통해 가지고 1950년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950년대 인천항 개발의 핵심 주체가 누구이며 그 개발의 내용과 추진 방향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입니다. 발표문에 따르면 195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천항의 개발 주체가 유엔군에서 한국정부로 전환되었습니다. 하지만 논문의 초점이 구체적으로 어느 시기, 누구의 활동에 두고 있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1951년 유엔을 중심으로 원조 정책에 영향을 주목하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1956년 해무청을 중심으로 해서 부흥 계획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인지 발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950년대 결국 인천항의 복구와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논문에 따르면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그 지금 이야기된 내용들을 보면은 저한테 보내줬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수정된 것들이어 가지고 완벽하게 실패라고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크게 그 계획이라고 하는 게 실행 과정으로 볼 때 성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56년 이후에 해무청이 추진한 울산항 개발은 한국의 주요 항만에 대한 복구 프로그램이었지 인천항 자체에 대한 본격적인 복구와 개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인천항 개발 사업이 기술조사 그리고 검토, 계획 단계에서 상당한 지연을 겪었고 자체 배급도 원활하지 못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표자는 인천항의 현재적 원형, 지금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희 정부의 개발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인지, 1950년대 연속과 단절이라는 관점 속에서 인천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것인지라는 것들이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 질문과 연계된 것인데, 50년대 인천항을 배경으로 성장했었던 인천 경제와 산업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발표문은 인천항의 역할을
국도의 관문 그리고 군사 요충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 인천은 남한 경제의 주요 공장들이 밀집한 핵심 공업 도시였습니다. 인천을 무대로 들어선 공장들은 제철을 포함해서 방직, 화학, 목재, 판유리 등이었습니다. 이승만 정부가 인천항 개발을 중시한 배경에는 그와 같은 주요 공장들이 들어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당시 인천항의 입지적 이점은 국내 대자본가들의 사업 검토에서도 확인됩니다. 1950년대 후반 비료 사업을 검토한 이병철은 배후 소비시장은 물론 항만이 잘 정비된 인천을 비료공장 후보지로 검토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리학자 육지수 역시 제철과 정유 등 국내 기간 산업을 위한 생산 입지는 항만 시설을 잘 갖추고 있는 인천이 적지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서 볼 때 인천항의 개발과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 경제의 산업과 경제를 시야에 두고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발표자의 의견이 어떤 것인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그럼 이상으로 저 토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종합 토론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상으로 지금까지 오전부터 시작한 발표 10개 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고생하신 발표 토론자분께 좀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